2026년 2월 26일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마다 7,000스피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수익률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거래일 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2포인트, 7.24%를 곤두박질치며 5,791.91로 주저앉은 겁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만 38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이 단 6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죠. 축제는 끝났고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은 5조 1천억 원어치를 내던졌고 원달러 환율은 26원 넘게 치솟아 1,466원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피바다 속에서 오히려 5조 8천억 원을 쓸어 담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팅은 과연 용기였을까요? 무모함이었을까요? 2026년 2월 25일 대한민국 증시의 역사가 새겨졌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천선을 뚫고 올라 종가 6,083.86으로 마감한 겁니다. 5천 고지를 밟은 지 불과 18거래일 만의 일이었죠. 그런데 시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반도체주가 불을 뿜으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200포인트를 더 뛰어넘었습니다. 종가 6,307.27,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에는 7,000스피도 시간 문제라는 문구가 빼곡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매일 아침 신고가 알림으로 울려댔습니다. 시가총액 5천조 원 돌파,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 모든 숫자가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축제의 불꽃놀이는 정확히 3거래일의 수명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2월 27일 코스피는 6,244.13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은 건강한 숨고르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맞이한 3월 3일 화요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개장가부터 1.26% 하락한 6,165로 시작한 코스피는 마치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위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오전 장에서 6천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오후로 갈수록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장중 한때 5,700선까지 뚫렸습니다. 종가는 5,791.91, 전 거래일 대비 452.22포인트, 7.24% 폭락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코스피가 개설된 이래 단 하루 동안 포인트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역대 최대 낙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를 단 하루 만에 찍어버린 겁니다. 이 하루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380조 원에 달합니다. 380조 원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이 넘는 금액이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한 명당 약 730만 원씩 잃은 셈이죠. 불과 닷새 전까지 역대급 랠리를 외치던 그 시장이 이제는 역대급 폭락이라는 정반대의 수식어를 달고 있었습니다. 6,300에서 5,791까지 꼭 500포인트가 넘는 추락.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떨어진다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이렇게 잔인하게 실현된 적이 또 있었을까요? 3월 3일 오전 코스피가 6천선 아래로 밀려내가는 동안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에는 쉴 새 없이 급락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점심시간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12시 5분 53초,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를 넘게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시킨 겁니다. 사이드카라는 건 쉽게 말해 시장에 걸리는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켜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쏟아내는 매도 물량을 잠시 틀어막는 장치죠. 이게 발동되었다는 건 시장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이어 한 달 만의 발동이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 브레이크가 사실상 무력했다는 점입니다. 5분의 유예 시간이 끝나자 매도세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코스피는 오후 장에서 한때 5,700선마저 위협하는 지경까지 몰렸으니까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외환시장도 동시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6원 넘게 폭등한 1,466원에 마감한 겁니다. 이건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었습니다. 환율이 26원 오른다는 게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해외 직구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이틀 전보다 2,6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수입 밀가루, 수입 원유, 수입 사료 가격이 모조리 올라가니 빵값, 기름값, 달걀값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죠. 환율의 급등은 단순히 외환 트레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꽂히는 화살인 셈입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 주식의 가격도 떨어지는데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원화 가치 하락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 빨리,
더 많이 팔아치우려 하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욕조에 배수구 마개를 뽑았을 때 물이 빨려 들어가며 만드는 소용돌이처럼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힘은 스스로를 증폭시키며 점점 더 거세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조 173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불과 4거래일 전에 7조 원 넘게 팔아치운 데 이어 또다시 5조 원대 투매를 쏟아낸 겁니다. 셀 코리아, 즉 한국을 팔아라는 외침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진앙지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6,300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를 단숨에 5,700대로 끌어내린 그 충격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사막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코스피 6,300의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 시장을 뒤흔든 진앙은 한반도에서 7,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미국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란, 양측은 끝내 평행선만 달리다 협상 결렬을 선언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렬이 단순한 외교적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과 이틀 뒤인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분짜리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한국어로 장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합동작전으로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핵 관련 시설,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이었죠. 협상 테이블이 폭격기 활주로로 바뀌는데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최소 4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란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고 이스라엘에서 실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건 단기간에 끝날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장을 가장 극심하게 패닉에 빠뜨립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에도 증시가 급락한 본질적인 이유는 같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가 투자자들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든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반격, 이스라엘의 참전, 중동 전역의 확전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쥐고 있는 그 좁은 바닷길의 운명.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린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쏟아진 전쟁 뉴스를 소화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76% 급락하며 아시아 증시의 서막을 열었고 그 충격파는 3월 3일 화요일 아침 한국 시장에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세계 여러 나라의 증시를 동시에 흔들었는데 유독 한국의 낙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날 미국 다우존스 선물은 2%대, 일본 니케이는 3%대 하락에 그친 반면 코스피는 7%를 넘게 빠졌으니까요. 한국 증시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데는 전쟁 자체의 공포를 넘어서는 한국만의 고유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이란 남부의 좁디 좁은 해협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페르시아만의 출구를 찾아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의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33km밖에 되지 않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디 좁은 물길을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뽑아올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경제의 경동맥과 같은 곳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 경동맥을 틀어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어떤 선박이라도 불태우겠다. 이란의 이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불을 뿜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2%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100달러, 심지어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에 특히 치명적이냐고요?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입의 20.4%도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약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체 원유의 80%가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 향한다는 사실까지 겹치면 이 해협의 봉쇄가 왜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통으로 찌르는 일인지 분명해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일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죠.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유 공장이 멈춥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생산이 줄어듭니다. 나프타가 부족해지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없고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NG 공급이 줄면 발전소 가동에 영향이 오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장 전기료가 오르면 제조 원가가 뛰고 그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의 배달비가 오르고 식당의 메뉴 가격이 오릅니다.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타는 버스비부터 저녁에 시키는 배달 음식 가격까지 모조리 끌어올리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인 셈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무기화를 선언하자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뛰었고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이었죠. 물론 2026년의 세계는 1973년과 많이 다릅니다. 대체 에너지원도 다양해졌고 전략 비축류도 상당량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나라에서는 그 충격의 크기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무서워한 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이 꺾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 이 공포가 3월 3일 코스피를 5,700대까지 끌어내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위기의 파도는 한국 증시의 심장부, 바로 반도체 투톱의 주가를 직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공포는 곧바로 개별 종목의 주가를 짓밟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대한민국 증시의 양대 기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이 두 종목이 3월 3일 하루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9.88% 폭락한 19만 5,100원에 마감하며 20만 원대를 통째로 내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50%가 빠진 9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치며 100만 원대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 삼성전자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 약 139조 원, SK하이닉스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약 87조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226조 원. 웬만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금액이 반도체 두 종목에서만 하루 만에 녹아내린 겁니다. 왜 하필 반도체가 이토록 집중 포화를 맞았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유가가 급등하면 글로벌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지갑이 닫히면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전자기기 수요가 줄어들겠죠. 반도체는 결국 이런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부부품이니까 소비 침체가 예상되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도 함께 어두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물류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가 겹칩니다. 반도체는 만들어서 배에 실어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하는데 해상 운임이 치솟으면 수출 마진이 그만큼 쪼그라듭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한 업종이 아니라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 심장이 동시에 두 방을 맞은 셈이니 코스피가 이토록 깊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역시 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만 3조 2,100억 원, SK하이닉스에서 1조 2,2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두 종목 합산 4조 4,300억 원.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 5조 1,735억 원의 85% 이상이 반도체 투톱에서 나온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결국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종목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도 11.72%, 기아도 11.29% 동반 폭락했고 SK스퀘어 9.92%, 삼성물산 9.56%, 현대모비스 9.38%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상장 935개 종목 중 842개가 하락했다는 통계가 이날의 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체 종목의 90%가 피를 흘린 겁니다. 그야말로 피바다. 상승한 종목은 고작 75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같은 교훈을 반복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정확히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돈을 줍고 있다는 교훈을요. 3월 3일 935개 종목 중 842개가 쓰러진 그 전쟁터에서 마치 불길 속에서 피어오르듯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7% 넘게 추락하는 와중에 차트가 거꾸로 솟아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던 그 하루가 이 종목들을 들고 있던 투자자에게는 축포를 터뜨릴 날이었다는 사실이 주식시장의 잔인한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방산한주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면 그걸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 하나가 방산주의 폭발적인 매수세를 끌어모았습니다. 방산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83%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로 그날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LIG넥스원은 29.86% 상승하며 상한가를 찍었고 한화시스템은 29.14% 올라 상한가에 바짝 붙었습니다. 현대로템도 8.89% 급등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방산주 상승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분간 방산주의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방산주 못지않게 화려한 상승세를 보인 분야가 바로 정유주와 해운주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원유가 귀해진다는 뜻이고 원유가 귀해지면 정유 회사의 마진이 두꺼워집니다. S오일은 이날 28.45%나 폭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운 관련주도 비슷한 논리로 급등했습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기존 항로를 우회해야 하고 우회하면 운항거리가 늘어나고 운항거리가 늘어나면 선박 수요와 해상 운임이 동시에 치솟습니다. 대한해운이 29.22% 급등했고 흥하해운은 아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HMM도 12.88% 뛰어올랐죠. 이 현상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돈의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방산과 정유와 해운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졌을 때 물이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쓸어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1990년 걸프전 때도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주는 시장의 하락과 정반대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위기의 패턴은 반복되고 그 패턴을 읽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장면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산주와 해운주에 올라탄 건 소수의 민첩한 트레이더들이었을 뿐, 이 거대한 폭락장의 가장 극적인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5조 원을 내던지고 기관이 9천억 원을 팔아치운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무려 5조 8천억 원을 쓸어 담은 사람들, 바로 개인 투자자들, 일명 동학개미입니다. 3월 3일의 코스피는 단순한 폭락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벌어진 건 매수와 매도, 공포와 탐욕, 도망치는 자와 달려드는 자 사이의 치열한 수급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포화 소리가 채 멈추기도 전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1735억 원어치의 주식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4거래일 전인 2월 27일에 7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에 이어 또다시 5조 원대의 대규모 투매였죠.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무려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셀 코리아, 한국을 팔아라. 이 냉혹한 구호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신흥국 자산에서 가장 먼저 돈을 뺍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원화 자산의 환차손이 커지니까 더 서둘러 팔아치웁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치솟으면 매도를 늦출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매도의 문이 열리면 줄줄이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3조 2,100억 원, SK하이닉스 1조 2,200억 원, 현대차 3,210억 원 순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표 선수들을 순서대로 내팽개친 셈이죠. 기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듯했지만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방향을 틀어 8,8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5조 1,000억 원 매도, 기관 8,900억 원 매도, 합치면 6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누가 받아냈을까요?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00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5조 1,000억 원을 전부 받아내고도 남는 금액이죠. 기관이 내놓은 물량까지 합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스피가 1,400대까지 추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동학개미를 기억해보죠. 2020년 3월 코로나 공포에 코스피가 1,457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앞다투어 던진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던 그 시기에 산 주식들은 1년 뒤 코스피가 3,300선을 터치하면서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죠. 과연 2026년 3월의 동학개미도 같은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투자 가용 자금,
이른바 실탄은 약 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 여력만 놓고 보면 추가 하락에도 더 담을 체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2020년과 2026년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풀어 증시를 떠받쳤고 금리도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같은 저가 매수라도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5조 8천억 원의 베팅이 용기 있는 역발상 투자로 기록될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 깊은 상처만 남긴 무모한 도전으로 기록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코스피를 덮친 안개는 중동에서 불어온 것이고 그 안개가 걷히느냐 더 짙어지느냐는 미국과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란이 추가 확전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실제로 장기화되지 않고 위협에 그친다면 유가 급등도 일시적 현상으로 끝납니다. 한국 정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합쳐 약 208일분, 대략 7개월치를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이 비축분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AI 관련 데이터 센터 확장과 하드웨어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 추세도 여전합니다. JP모건은 이날 싱가포르 브리핑에서 AI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 확장 및 하드웨어 수요가 지속되는 한 한국 증시는 하방이 지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으로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아진 상황이라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3월 3일의 폭락은 상승 추세 안에서의 급격한 조정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까지 언급한 만큼 전쟁이 몇 주, 몇 달 단위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 일부 전문가의 전망대로 150달러까지 치솟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에 3,000원을 찍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가 늘어나죠. 변동금리로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연간 300만 원, 매달 25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 실적이 꺾이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경우 코스피가 5,500선은 물론 그 아래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수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변동성이 언제든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한쪽 방향에 몰빵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의 생존 전략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1990년 걸프전 때도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정학적 위기는 결국 봉합되었고 증시는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포에 올인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전부 팔아치운 투자자들은 가장 큰 상처를 입었죠. 3월 3일 외국인이 5조 원을 던지고 개인이 5조 8천억 원을 받아낸 이 치열한 수급전쟁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 그 답이 드러날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동학개미의 영광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갔고 그 진자 운동 속에서 살아남은 건 한쪽에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양쪽 시나리오 모두를 대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있고 호르무즈의 바다 위에서는 유조선들이 갈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당신의 통장을 지키는 건 결국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과 최악을 대비하는 겸손함뿐일 겁니다.